사행이라고 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려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채권자에게 한 5억 정도의 채무를 쥐고 있는 채무자가 있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가 자신에게 이제 채권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략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제3자하고 공모해서 그 아파트를 매매 등의 이유로 가장해서 제3자에게 돌려놓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사회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행위이고, 채권자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은 사회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계속적인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 관계가 있어서 계속 대여 관계를 해왔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돈을 갚고 그런 관계를 계속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채무자의 사업이 조금 이제 힘들어지니까 채권자는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어느 순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는 게 이상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지금 돈을 빌려준 지 꽤 됐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채무자가 미안한데 지금 요새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데 곧 잘 될 거야. 그런 상태에서 계속 돈을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채권자가 더 이상 이게 힘들어진 상태가 되니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때 얘기를 해요.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져서 빚이 좀 많아. 네 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정리하도록 할게.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채무자를 믿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채무자에게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있잖아. 거기에다 일단 내 채권이 한 3억 되니까 그 저작권 설정해주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채무자는 일단은 이 채권자와 관계가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었고 신뢰관계가 있었고 또 다른 채권자보다는 먼저 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주고 싶어서 실제로 금전당권 설정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도 사회행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가 사회행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회행위라고 인정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처럼 보이는데 왜 사회행위일까요? 민법의 대원칙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회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4명이 있어요. 채권자가 각 1억 원씩 4억 정도의 채권이 있는데 이 채무자에게는 1억 정도의 재산만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채권자들은 그 채무자를 통해서 2,500만 원씩의 채권만 변제받아야지만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고 그게 정상적인 채무 변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 본 사례에서는 기존 채권자 중에 한 명한테만 예를 들어서 1억의 채권자를 가진 사람에게 자기네 재산 1억에 대해서 금전당권을 설정해 주면은 그 채권자 혼자서만 1억 원의 채권을 다 변제받게 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본래 본인이 받아야 되는 2,500만 원이 아닌 한 푼의 채권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회행위라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나쁜 행위를 했다, 잘못된 행위를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채권자에게만 채무자가 금전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피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도 금전당권 설정받았던 채권자는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지도 않고 나타나서 법정에 와가지고 나는 채권이 있었습니다. 돈 빌려줬던 모든 계좌 내역 다 내고 근데 채무자가 이런 상황이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전당권 설정 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채권을 서명했으니까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이기겠지 생각하는데
그 일반인이 법정에서 했던 모든 얘기가 스스로 내가 사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법정에서 사행위 소송에서 근저당권 설정하는 사행위 소송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사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당연히 사행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사행위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사행위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되게 유명한 판례인데요. 판례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거는 자기의 채권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사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사행위가 아니라고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례에서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하시는 분 대부분 보면 잠깐 자금이 좀 경색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기만 풀려나가면 사업을 계속 해가지고 뭐 아까 말한 대로 4억의 채권자, 다른 채권자들 모두 다 변제를 할 수 있을 상황이 됐는데 당장 그 1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1억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면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사회 의사가 없다고 봐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사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까 말한 사례에서는 사행위라 봤던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때를 사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아무리 신규 사업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 플러스 신규 자금까지 포함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사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채무 초과인 상태의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게 사행위가 아니게 되려면 최소한 새롭게 자금을 융통해주면서 새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비로소 그 행위가 사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설정하고 나서 법정에 만약에 그런 소송을 당해놓고 법정에서 뭐 채무자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다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패소를 하게 되고요. 오히려 자기가 그 돈을 빌려주게 된 근거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채무자가 뭐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뭐 근저당권 설정했다 라는 주장이 아니라 최소한 뭐 선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상태를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결했다라고 뭐 주장하는 게 그나마 이제 승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결국은 사행위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행위 소송을 많이 해본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소송을 대행하시는 게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